지속가능한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라의 토픽 두 번째입니다. 지속가능 경영과 윤리적 상대주의의 이해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요. 그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 13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도 한 1도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기후 이상 현상 같은 경우는요.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 같이 대응을 해야 돼요. 사실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죠. EU라든지 미국, 중국, 한국에 대한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봤는데요. EU Adaptation Strategy라고 해서요. 2030년까지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재생에너지 사용량도 27% 증가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EU 집행위원회에서요. 유로피언 커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특히 이제 경기 부양을 도모한다는 내용의 EU 전략을 채택했다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 비용도 삭감하고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제 탈퇴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린 산업 육성을 토대로 해서 바이 아메리카라고 해서 이걸 달성하겠다는 이제 목표를 내세웠죠.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 기후 위기 대응 정책으로 해서 다시 이제 복귀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 그리고 2050년 이전에 이제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삼성전자. 그리고 35년에 전력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 부분 제로 달성하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좀 더 엄격한 그 규제 도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죠. 중국 같은 경우는요, 기후변화 대비해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지역이 중국입니다. 전 세계에 거의 온실가스의 27%를 배출하고, 30% 가까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의 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정점을 치고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아직 30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60년까지는 30년부터 실시해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사실 조금 더 이 부분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겠지만 ETS라고 해서 Emission Trade Scheme이라고 해서 배출권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EU 커미티 회의에 갔었는데요. 현대자동차를 다닐 때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단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50년까지 중립선언을 하겠다는 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배출권에 대한 부분 시작했고요. 또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그러나 어떤 부분이요? 아직 64개국 중에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발표는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순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 경영 법안하고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EU 같은 경우도 500인 이상의 상장사 비재무 성과하고 정보 공시 의무화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증권시장의 상장사에 대해서 제품 내 분쟁 광물 사용 여부에 대한 것들을 꼭 공시하게 해놨고요. 중국 사회책임 보고서 지침을 제시했고, 실제 지속가능 우수 보고 기업에서는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우리도 벌써 시행하고 있죠. ESG 정보보호 의무화. 근데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고, 이걸 잘 모르는 기업들도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다우존스 지수에서 실제로 이런 같은 ESG 관련된 보고서 중에서 실제 글로벌에 저희가 내고 있는 기업들이 다시 이제 좀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은 생존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눈에 보이는 이익뿐만이 아니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적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생존의 필수 조건으로 어떤 걸 두고 있을까요?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부분, 행동 강령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역과 해외 투자에 있어서 제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국제기구에서는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특히 1990년부터 해서 공식사회 부패 추방이라고 해서 국제거래에서 뇌물 근절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자간의 그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제법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김영란법이 실시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리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내의 윤리 환경도 많이 변화했고요. 실제 위기관리의 대안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이런 관행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과 협력사에 대한 관계들이 있는데요. 갑을관계라고 얘기하죠. 이런 부분들은 필히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실제로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고발을 했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제가 이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리 경영의 의미인데 우리가 기업에서 실제 윤리적 가치 체계에 부합해서 경영 활동을 전개하면서 구성원의 윤리를 높여주는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은 뭐예요? 윤리적 가치 체계에 따라서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어떻게 높여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 윤리 경영과 기업 성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실제 윤리 경영은 조직 시민 행동이라든지 충성도라든지 로열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직무 만족, 커미먼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봤을 때 이 구성원의 행동에 굉장히 변화를 많이 미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생산성이라든지 품질 향상과도 연계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 관련된 실증 연구도 실제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S&P 500의 기업 조사에서 ROA라든지 ROE에 대한 부분이요. 실질적인 우리 성과에 대한 부분과 연동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고요. 국내 연구 같은 경우도요. 구성원의 도덕성과 직무 성과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했던 연구들이 있는데 이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그랬을 때 벤치마킹을 해요. 윤리 경영. 그리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기업에 그대로 모방하기가 힘들어. 왜? 조직 문화가 다 다르거든요. 조직 문화가 맞고 구성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고요. 산업 분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윤리 경영은 또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으로만 이게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윤리 경영은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보통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땐 이걸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CEO의 윤리적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죠. 탑다운. 다른 것들은 바로만 얘기하고 있고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윤리 경영만큼은요. 무조건 탑다운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층 같은 경우가 윤리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직원들한테 윤리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CEO들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직원들한테는 지키라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이슈까지도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임원들, 경영층이 먼저 그 부분들을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까지도 따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 현장이라든지 윤리 강령이라든지 실천 지침, 슬로건 같은 경우들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들이 있었고 구성원에 대한 공유된 의식 가치 속에서도 이런 조직 문화에도 윤리 경영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의 예시예요. 이 대기업이 해외 진출해서 실제 건설하는 부분인데 참 판단하기 힘듭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실제 교량에 대한 안전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랬을 때 이제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의 기업이 실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교량 건설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실제 보니까 국가적인 프로젝트고 기대가 큰데 이게 교통사정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현재는 한국의 자동차 수의 3분의 1이 이하였어요. 그렇지만 이 나라가 경제가 급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교통량도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교량의 안전 기준이 이제 높아야 되죠. 제가 마음이 아프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지 담당자에게는 이 예산이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실제 현시법을 위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대로 건설하게 되면은 5, 6년 내에 대형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보수 공간을 실행하는 것보다 지금 아예 공사비를 더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건설해야 된다면 제대로 하고 싶다면 실제 정부의 고위 관리자에서 차액분에 대해서 원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그때 현지에 있는 건설 책임자가 여러분이라고 봤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 고민이 많겠죠. 회사에서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미래적인 측면을 봤다 그러면 수익을 창출했을 때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납기라든지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했던 거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특히 정부에 대한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원조를 받기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의사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부족한 예산과 낮은 교량에 대한 안전 기준을 했을 때 이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라나 플라자 붕괴 참사. 정말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미국 월마트하고 이탈리아 베네통이라든지 글로벌 패션 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방글라데시 라나 프라자 같은 경우는요, 이 건설되어 있는데 글로벌 하청 업체들이에요. 근데 저임금의 밤샘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 한 1138명이었었어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켰다는 부분인데 옷을 직접 주문한 적이 없고 간접으로 주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도의적 차원에서 희생의 기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실적으로 이 희생기금 H&M 같은 경우도 바로 내놓겠다고 내놓지 않은 경우 나중에 기금 추진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거나 그렇지만 아예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원청 기업이 이어오는 도의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현장이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더 재밌는 현상은 무엇인지 압니까? 여기 지금 미국 월마트와 이탈리아에 대한 그 베네통 등 글로벌 책임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더 중축된 거예요, 사실 여기는요. 예, 에디셔널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 이 밑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1138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만큼도 부상이 있었어요. 예.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 뭔지 아세요? 여기 이 사장도 마찬가지인 게 미리 이 건물이 문제가 있고 흔들리는 걸 인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하다가 이런 본변을 당했다는 것이죠. 참 문제가 많죠.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 건물에 대한 주인들은 그 책임을 지겠지만 추가적인 이런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보험이나 잘 들어가 있겠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코카콜라에 대한 사례인데요. 실제 뭐 인도 서남부에 있는 그 플라시마다라고 마을에서 지하수를 고갈시키고, 왜냐면 거기는 물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고소했습니다. 근데 지역 정부에서 고생했지만 이때 아니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발뺌을 했었어요. 근데 2006년도에도 똑같이 이제 현지 그 음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부인했습니다. 당연히 시중곡을 뚫어서 하게 된 방식이니까 이제 실제 지하수가 고갈이 될 것이고 또 오염과 관련된 주장도 입증되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업의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당연히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기업이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이 사회 지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세계 자연보호기금 7대강 보호사업에다가 5년간 2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선언을 했고요. 실제 인도재단도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4천여 개 이상의 빗물 수거 환원装置를 설치해서 좀 식수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었던 부분이죠. 이 문제가 뭘까요? 미리 대응할 수도 있었죠.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는데 대응을 하지 않고 차후에 대응했다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실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의 노력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비윤리적인 사업활동에 대한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부지불식간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어떤 이제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것들, 개인 것이 아닌 것 소유물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뭐 회사에 있는 것들을 갖고 개인 소유로 이제 뭐 표를 등기를 붙인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출장 경비를 뭐 부풀리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거짓을 알면서도 진실처럼 행동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승진을 못했는데 내가 승진을 못한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제가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릇된 인상을 주거나 이제 허용하는 것이죠. 저희가 차량을 살 때 이제 중고차 시장 같은 거 지금 문제가 많죠. 실제 이 차량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중고차를 사려고 갔다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차량 그 번호판과 차대 번호하고 보면 조회하면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같은 사고 차량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차를 사야 할 때 차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차대 번호가 있어요. 차대 번호를 찍으면요, 그 차량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나옵니다. 사고 차량은 사고 차량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고차를 살 때는요, 꼭 반드시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런 확인할 시간을 잘 안 줘요, 딜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됐고요. 사고 차량을 사는 경우가 있죠. 일단 판매하고 나는데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의 개선이 계속 필요한데 그렇지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향을 잃는 인물을 매수해서, 그렇죠? 이해관계에 충돌적 상황에서 개입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이제 가족이 소유한 회사에 대해서는 뭐 건축계약을 요청하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것이고, 또 정보에 대한 은폐라든지 누설에 대한 이슈들,
굉장히 중요하죠. 신약에 대한 심약한 부작용. 저도 이제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되는데 저한테 보상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약 먹고 그 약을 갖고 오면 바꿔주겠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5년, 10년을 가까이 먹은 약인데. 그리고 기업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는 거. 은행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도리어 내부 직원들한테 낮게 하고 외부에 대한 높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부적절한 개인 한의는 버스 운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도 있죠. 타인을 또 학대하는 행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실제 섹슈얼 허래스먼트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런 섹슈얼 허래스먼트 이슈가 아니라 남자 직원끼리 그런 경우도 있죠. 그 조직 차원에서 학대를 허용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것 같습니다. 노동자에 대한 부당 대우라든지, 우리나라는 아동 노동은 별로 없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저임금이라든지 과도한 노동 시간에 대한 이슈들도 있겠죠. 그리고 비윤리적인 행동, 집단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묵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동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회사 공무원을 횡령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목격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동료라는 이유로 이렇지 않고 묵인했을 때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기업에 대한 내부 제보 시스템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이 어떻게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의 사례일 수 있어요. 그 한국의 현지 법인은 유럽 회사인데요. 실제 한국 지사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사장이 보고하고 있는 보고 경영 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이 제보 내용만으로 어떠한 방법의 경영 실적을 조작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리고 익명으로 제보됐기 때문에 실제 추가 정보도 얻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일련의 의혹에 대한 몽정 행위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최근 들어갔군요. 이 글로벌 경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실제 미국의 이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기업 내 부정의 40.2%가 직원이라든지 협력사에 대한 제보로 적발되고 있다요. 절반 가까운 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러한 위슬 블로잉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한라인이라든지 에틱스 헬프라인 같은 경우가 효과적으로 부정 적발 수단으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국내 기업에 대한 내부 제보 시스템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보에 대한 문화적, 정서적, 이 온정주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윤리교육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보자를 보복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부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항상 이래요. 지금 저희가 좀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협력사 고객,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보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직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죠. 제보하면 윤리경영팀이나 윤리 관련된 팀이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여부 조사하게 되고 나중에 처리 결과 같은 경우 본인한테 직접 하든지 전화나 이메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제보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고요. 내부 감사 담당자 교육도 당연히 실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재 규모도 10% 30%가 제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 포상이라기보다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죠.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내부 보고 체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기업에서 부정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보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사후 조치를 통해서 위험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